안녕하세요. 수청학담지기 인테이커 주쌤입니다. 오늘은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자아 정체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사춘기와 제 주변 친구들의 사춘기, 그리고 사례를 했던 또 다른 친구들의 사춘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번에 이걸 정리하면서 확실히 예전과 요즘의 청소년들은 진짜 많이 다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그리고 지금 청소년을 힘들게 키우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한 번쯤은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와 이게 과연 맞을까? 그리고 틀리다면 뭐가 잘못된 걸까를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이 기회에 진지하게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어려운 얘기를 풀어갈 건 아니고요. 저희 센터가 지향하는 바가 학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듯이 저 또한 어려운 얘기를 좀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은 쉽게 이 어렵고 조금은 힘든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크게 우선 세 가지로 나눠봤고요. 첫 번째는 청소년기 일반적인 특징, 두 번째는 부적응 행동 양상, 세 번째로 마무리할 건 청소년이 갖고 있는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청소년기 발달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키워드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3세에서 만 18세를 말하고요. 이때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과도기의 시기를 보내는 아주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숙한 상태로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은 이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는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을 누구보다도 더 크게 경험하는 시기이고요. 결국 내 욕구가 계속 충족되지 않아서 그 욕구 지연에 대한 불만족이 밑도 끝도 없이 증가하다가 결국엔 무기력과 번아웃까지 경험하게 되는 아주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테이커 주쌤인 저는 사춘기를 조금 오래 겪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거의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저는 좀 힘든 시기를 겪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힘든 시기의 주제는 지금 생각해보면 진로가 가장 큰 맥락이었고요. 그게 해소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욕구 지연에 대한 불만족이 계속 커져서 그냥 손을 좀 놓게 되는 순간들을 오랜 기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지만 그건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면을 보시면 유튜브 노도의 시기라는 타이틀을 달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니라 유튜브 노도의 시기라고 저 인테이커 주쌤은 생각한다고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아이들이 우선 매체에 대한 노출이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진 세대에 살고 있고요. 어른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마냥 아이들과 갭 차이가 벌어지는 시기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끊임없는 싸움과
답이 없는 어떤 과정을 오래 겪어야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들도,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도 어찌 보면 서로 유튜브 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마 비슷한 시간을 유튜브로 할애하고 있지만 보는 내용이 다른 것 뿐이겠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뭐 게임 방송을 본다던가 본인들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방송을 본다던가 그 또래가 충분히 볼만한 것들을 서치해서 보기 시작하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한테 관심사 있는 부분을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재생해서 보기도 하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제 뭐 육아와 관련 양육,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교육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고, 요즘에 또 워낙 짧은 동영상 쇼츠라고 하죠. 쇼츠를 통한 지식 전달도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조차도 사실은 어떤 결론을 빨리 내려고 싶어 하는 자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노도의 시기에는 아이들만큼이나 부모님도 사실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같이 겪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미완성된 그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아정체감이 혼란스럽고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생기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보기에는 한심할 수도 있지만 이들 또한 자신의 자아를 찾고자 노력하는 시기는 맞습니다. 단, 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하나 함으로 해서 누군가에게는 그게 쓸데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이때 혼란스러워하는 걸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굉장히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선 첫 번째로 이 아이가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시면서 멀리서 지켜봐 주시는 걸 먼저 하셔야 한다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관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때는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요. 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가장 핫하다고 하는 사춘기라는 이름은 부모 자녀 관계의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인생을 먼저 산 부모로서 아이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인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했으면, 조금 더 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와줬으면 하는 그 조금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불안이 늘 마음속에 깊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 시기에 사실은 정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나아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뭔가 공허하기도 하고 할 건 많은,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어른들의 눈에서는 이 광경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분노 유발의 상황이 끊임없이 연출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겪는 갈등이 휴대폰과 그걸 하고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입니다. 휴대폰이 나쁜 건지 우리 아이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문의를 주셨던 분도 있고요. 휴대폰을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파손시켜서 아이가 못 쓰게 만들었다는 부모님도 계셨고요. 정말 이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아이들, 뭐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휴대폰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뭐 정지시킨다, 금지한다. 물론 좀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는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 없이 적응할 수 있지만 모든 부분에 아직 취약한 친구들은 휴대폰 하나 때문에 더 취약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쁜 부분이 더 나쁘게 발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과 아이에 대해서 특히 이 사춘기가 되는 자아 정체성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할 정도로 할 얘기가 많지만 우선은 휴대폰과 우리 아이가 친해지도록 하는 거는 맞고요. 친해진다는 건 우리가 친한 사람한테는 화를 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과 우리 아이를 그렇게 친한 관계로 바라봐 주시는 입장으로 보셔야지 아니면 계속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어 버리면 아이는 끊임없이 휴대폰을 더 애착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휴대폰 다음에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한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는요. 아이들에게 휴대폰은 자존심이자 자존감이 되는 거고 이게 자아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휴대폰을 분실하면 모든 자기 삶이 올스톱이 되는 기분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인생의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하는 시기거든요. 사실은 요즘 친구들을 이해하려면 이 휴대폰의 세계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존심과 자존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이 팽배해 있는 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사춘기 시기는요. 우선 자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존심은 타인을 향해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즉, 타인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존감은 타인이 아닌 나를 향해 있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이 어떤 게 더 우위냐, 하위냐, 이거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 어떤 정의가 있을 것 같고요. 단, 청소년 시기에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참 어렵게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존감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넌 자존심도 없니? 넌 자존감이 왜 이렇게 낮니? 라고 쉽게 얘기를 꺼내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이 친구들이 느끼는 자존심과 자존감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단어를 꺼냄으로 해서 더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을 만날 때 이 단어를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은 인간의 성장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심리적 변화와 성격 형성에 대해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우리는 인간의 발달이 단순히 생리적, 생물학적 성숙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개인이 어떻게 자아를 구성하고 이해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지금 청학담이 특화하고 있는 청소년기를 말씀드리자면 이때 모든 청소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아주 깊게 고민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면 자아 정체감을 갖고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느끼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란스러움을 동시에 느끼면서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릭슨의 자아정체감 이론에 보완하여 마르샤라는 사람이 자아정체감 형성 이론에서 위기와 수행을 중요한 구성으로 보고 이 두 차원을 조합하여 자아정체감을 네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재평가하는 기간을 위기라고 보았고 가치와 신념 등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를 수행이라고 하였습니다. 마르샤는 정체감 성취와 정체감 유실의 경우에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양자 모두 자아정체감 위기를 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체감 성취 상태에서 유해나 혼미 상태로 갔다가 다시 성취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는 정체감 발달이 전생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체감 유실은 많은 사춘기 청소년들이 겪고 있을 상황일 텐데요. 자신의 신념이나 직업 선택 등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많은 대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부모나 혹은 역할 모델의 기대 등을 그대로 수용하여 비슷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쉽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숙하고 통합된 정체감 발달을 위해서는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체감 혼미는 정체감 유실과 살짝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혼미의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은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고 직업이나 이념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자체도 없었고 이러한 문제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정체감 유해와 구별이 됩니다. 청소년기 발달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이때는 2차 성징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온통 불안정과 불균형과 긴장과 혼란으로 휩싸여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표현을 하시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은 본인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될 뿐이고요.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이야기가 10%도 입력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이 해야 할 역할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아이가 스스로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평소와 달리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 아이가 어떠한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 기준을 잘 정해주시고 약간의 밀당도 하셔야 하는 시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들 각자 다른 상황에서 힘들어 하시는데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좀 파악해 보신다면 조금은 답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부모와의 갈등과 해소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사실은 갈등만 있지 해소를 경험해 본 부모님은 극히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거든요. 그리고 그런 안간힘을 쓰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조차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조금 더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갈등만 겪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곤 합니다. 이 시기에 해소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율이 적용됐을 때만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것 또한 굉장히 이상적인 말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정도로만 자녀와 조율을 해서 그것만 꾸준히 지켜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다른 거는 그냥 아예 다 포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예를 들어 학교를 잘 다닌다든지 뭐 친구들과 잘 지낸다든지 뭐 스마트폰을 적절한 시간에 잘 사용한다든지 뭐 밥을 잘 먹는다든지 잠을 잘 잔다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 중에 하나만 이 아이가 잘 해도 그냥 그걸로 다른 것들은 다 무마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시기를 견뎌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가 이렇게 이 시기에 어렵냐? 우리도 사춘기가 있었다. 나라고 자아정체감 때문에 혼란스러운 적이 없었을 것 같냐? 라고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과 또한 그로 인해서 아이들과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를 보면 당연히 시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어른들의 모습과 지금의 아이들이 겪는 자아정체감은 결 자체가 다르다고 보셔야 하거든요. 그때 없었던 게 지금은 너무 많이 생겨서 아이들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경험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통 우리 아이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주구장창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오히려 아이 때문에 힘들어서 부모님이 정신과를 찾아가셔서 약을 먹게 되는 경우도 이 시기에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 보면 당연히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재밌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본인들 스스로 진단을 내리고 상담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우울증이에요. 선생님, 저는 공황장애예요. 선생님, 저는 강박장애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조현병인 것 같아요. 등등등. 요즘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 너무 어려운 단어들과 묵직한 진단명을 갖고 상담실을 찾아오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친구들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인 친구들은 자기가 우울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주변에서 발견을 해서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울에 빠져있는 동안은 본인은 그게 만성이 돼서 우울이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에서 더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울증이냐, 우울감이냐에 대한 기준은 절대 본인이 내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감을 갖고 있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넘어가면 그게 우울증으로 발전해서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이 왔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내가 겪고 있는 우울의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후에 치료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정신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우울을 먼저 언급했냐 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마주하게 되는 게 우울감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일반적인 사람들도 우울감이 스쳐 지나가곤 하는데 지극히 예민하고 자극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청소년기는 더욱더 이거에 대한 반응이 디테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반응이 매우 강하게 표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근육의 긴장과 같은 신체적인 반응처럼 정신과 신체에 가해지는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흥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학교에서 겪고 있는 기본적인 친구들과의 어떤 생활 사건들, 그다음에 가정 내에서의 부모와의 갈등에서 겪는 압박감, 기타 학원이나 다른 대인관계에서 겪는 외상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좌절과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며 스트레스 상황에 아주 많이 노출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기준으로 내가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 밤을 새도록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너무 주제도 많고요. 사례도 많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만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첫 번째가 청소년 자살, 그 다음이 집단 따돌림, 인터넷이나 혹은 스마트폰 중독, 그다음 섭식장애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청소년 자살은 청소년이라는 단어와 자살이라는 단어가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현장에 있다 보면 너무 또 잘 어울리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반응들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자살과 자해와 기타 폭력에도 노출이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마지막에 항상 죽고 싶다.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죽으면 끝날 것 같다. 죽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표현으로 아이들이 최선의 해결책을 자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 따돌림은 요즘에 사이버 불링이라고도 하고 학교 폭력, 기타 등등 사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아이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심지어 이게 따돌림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조용히 어떠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따돌린다는 것보다 요즘 친구들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취할 거는 취하고 필요 없는 거는 바로 버리고 상당히 이기적으로 따돌림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은 2번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SNS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인터넷 사용이 지나쳐서 여러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어른 포함 아이들 모두 하루에 사용하는 휴대폰의 시간이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아니면 점심시간에 잠깐 그게 합쳐지면은 기본적으로 3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에 내가 노출이 되어 있고 어느새 중독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마트폰의 노예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저는 사실은 업무상 이메일 확인이나 문자 확인, 기타 등등으로 휴대폰을 좀 사용하는 편이고요. 사실은 저는 유튜브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악담을 준비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면서 제 스스로 좀 웃겼던 부분이 유튜브를 보지 않는 내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했지만 이건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유튜브를 꼭 보는 사람만이 유튜브를 하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 아이들은 유튜브로 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알고는 계실까요? 한 번쯤은 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부적응 행동 중에 이번에 섭식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모든 친구들이 이렇진 않지만 이 시기에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외모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먹는 것으로 인한 조절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했던 사례의 어떤 친구도 거식증이 너무 심해서 정말 제가 처음 본 순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말랐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매번 올 때마다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어려운 부분이구나라고 느꼈고요. 그 기준은 본인 스스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너는 괜찮다라고 말을 해도 한없이 자신을 마르고 또 그 마른 게 예쁜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놓여 있어서 되게 어렵게 상담을 진행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친구들은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고요. 외모가 아니고서는 자신을 내세울 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외모 가꾸기에 열과 성을 다해서 매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 얻는 긍정, 혹은 패배할 경우 끝없는 심연으로의 곤두박질, 타인이 자신을 소중하게 다뤄줄 것을 기다리는 마음, 이걸 자존심이라고 표현했고요.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받아들이는 긍정,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 이것은 배신하지 않는 것, 자기 존중과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이를 자존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서 자존심과 자존감은 하루에도 12번씩 이 둘만의 싸움이 존재하고요. 이 사이에서 자기 효능감 또한 유명무실하게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자존심만 있는 아이처럼 보이고요. 아이 스스로는 자존감만 남아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존감은 내가 중심에 있음으로 해서 나를 조금 더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고요. 자존심은 타인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타인 지향에 자신을 올려놓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시기에는 아이들은 어떠한 식으로든 나 혼자만 있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요. 그나마 친구들의 목소리는 조금 깊게 들어올 거예요. 부모님과의 대화는 거의 단절된다고 보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답이 없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자아 정체성에 있어서 아이와 부모와 그리고 또래 관계,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 굴러간다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 주시는 게 가장 큰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으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으면
학교를 재미있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한 명의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준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매우 절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자아 정체성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우리 청소년들 또한 이 세상에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견뎌내고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인테이커 주쌤의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자아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너무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만큼만 쉽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지식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틈틈이 공부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 청학담은 청소년과 학부모 스스로의 회복 탄력성을 믿고 지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테이커 주쌤이었습니다.